네, 오늘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보동에 있는 현대패밀리 명덕 103동 11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59.78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18.08평입니다. 현재 1차 유찰돼서 1억 360만원입니다. 2차 입찰기일은 2024년 9월 3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3층 중에 11층입니다. 사용승인은 1992년 7월 24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고 전입일자 미상, 확정일자 미상인 상태고 배당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이고 전세권 등기자로서 경매 신청인입니다. 점유일자는 2022년 3월 18일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에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8일에 건재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8일 동일 날짜에 다시 전세권 설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상에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는 권리가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경매 물건마다 이 6가지 권리가 모두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매 물건은 가압류, 저당권, 담보 가등기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매 물건에는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든지 5가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든지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이 6가지 권리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는 지금 권리가 6가지의 권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2번 건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추가로 지금 요 보면은 전세권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소 기준 등기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총 7가지 중에서 6가지를 살펴봤는데 6가지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를 살펴봤고, 추가로 더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그냥 권리로 있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자,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건물 같은데,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또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될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이나 다가구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세권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리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는 총 7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본 물건을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말소 기준 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가지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하나 추가되는 것이 전세권. 자, 이 7가지 등기 중에, 권리 중에서 자,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본 물건에서는 권리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건물 전부에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가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6번에 있는 임의경매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7가지 중에 임의경매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자, 우리가 법원에 경매를 이렇게 임의경매를 건저당 설정자라든지 전세권 이런 물건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판결문을 통해서 채무명의를 통해서 이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자, 이런 경우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일 경우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은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3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경매물건의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자, 이 물건에서 보면은 건물 등기부를 살펴보면은 이 물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녹아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은 각구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이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입니다. 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에서 지금 6가지 권리가 있는데 지금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 저당권, 건저당권, 그리고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 그리고 가압류, 그 아래도 가압류. 역시 가압류는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은 자,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도 이렇게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렇게 2023년 9월 27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이렇게 7가지의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매 물건에 이렇게 7가지의 경매 권리가 모두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는 반면에 압류나 건저당, 담보가등기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당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개만 설정되어 있든 5개 설정되어 있든 아니면 7가지 종류의 권리가 모두 설정되어 있든 자, 이 7가지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아니면 2가지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자, 왼쪽에 보면은 접수일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건저당은 2022년 3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2022년 3월 18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건저당도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의 종류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접수일자도 날짜가 똑같습니다. 2022년 3월 18일, 2022년 3월 18일. 그런데 똑같은데 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을까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산에 등기부 등본,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먼저 접수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건저당이 설정된 것이 자, 이렇게 보면은 건저당은 지금 순위번호를 보면은 먼저 접수된 게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앞선 순위 자, 여기 보면은 건저당이 23번이고 그리고 전세권이 24번입니다. 자, 보면은 날짜는 같지만은 지금 순위가 요 순위 번호를 보니까 지금 건저당은 23번, 전세권은 2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 번호가 지금 건저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에서 날짜, 접수일자는 같지만은 순위 번호가 더 빨라서 건저당이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후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지금 건저당입니다. 그러면은 건저당보다 앞서는 권리가 지금 임차인의 지금 이 보면 전입일자가 앞서는지 이게 중요한데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자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언제 했냐면은 2022년 3월 18일에 했습니다. 자, 3월 18일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와 동일한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자,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에서 후순위는 자,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자, 건저당부터 이렇게 후순위, 건저당보다 뒤에 오는 권리들은 이렇게 전세권이나 가압류, 그리고 또 가압류, 이렇게 임의경매,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로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로 하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해야 되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인 건재당보다 후순위인 전세권, 감유, 임의경매는 다 소멸된다는 거지.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에서 자,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예상 배당표에서도 역시 이렇게 인수받는 지금 전세권자에 대해서도 보증금 지금 인수받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물건이 1차 유찰된 금액으로 치면은 지금 건재당 건자가 1억 6,950만원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1차 유찰된 금액으로 하면은 지금 59.37% 정도 배당을 받고 배당 못 받는 금액이 6,887만 3천원입니다. 자, 그래도 배당 받지 못해도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전세권자, 지금 전세권자의 보증금도 역시 배당 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아니고 입찰자에게 부담되는 권리나 또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편안한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 입찰가를 산정을 먼저 하고 그러면은 또 그 인도명령하고 점유 이전 가처분에 대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물 면적이 59.78제곱미터입니다. 보면은 59.78 이 면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2024년도 거래가 열 몇 건이 있습니다. 거래는 엄청납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거래가 엄청나네요. 거래가 되지 않고 그러지 않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보니까. 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11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도에 거래된 내용만 봐도 지금 10층이 1월 달에 1억 3,500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층인데 1억 1,000만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10층이 1억 3,800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13층이 1억 800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5층이 1억 3천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3층이 1억 2,500만 했습니다. 이 물건을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 최고 높은 가격이 거래된 게 10층인데 1월 달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보니까 거래된 그 가격도 1억 3천을 넘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4년 8월달, 9월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물건의 9월달 실거래가를 1억 3천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1억 3천으로 보고 입찰가를 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물건의 실거래가는 1억 3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빼면은 차감하면은 우리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의 하자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장점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수익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는 1억 3천으로 우리가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일단 11층이 13층 중에 11층이기 때문에 청수는 좋은 축에 들어가고, 그리고 92년도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1206세대 12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는 단기 거래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관리비 체납금이 2024년 5월달까지 없다는 거, 또 이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지금 있는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거주하든 소유자가 거주하든 지금 보니까 폐문부재로 점유자는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게고, 세대주는 자영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자영식 외 세대원 1명이 등재되어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영식은 소유자 보니까 소유자는 자승헌입니다. 그러면 아들이나 뭐 관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그러면은 일단은 매각 물권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를 살펴보니까 정경호는 이제 전세권자고 보니까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수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럼 해낭조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낭조사서 살펴보니까 점유관계가 미상으로 녹아있고 임대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 지금 법원에 녹아 있는 물건으로 해낭조사서와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세대의 열람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대주가 지금 있고, 자영식으로 세대주 되어 있고, 지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영식, 세대주가 자영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역시 소유자는 자승헌으로 되어 있고, 세대주는 지금 보니까 자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날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 세대주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장점은 일단은 1206세대 정도 된다는 거, 이 장점이고, 그리고 13층 중에 11층이라는 거. 단점은 이제 1992년도 사용승인이 났다는 거. 이게 한 30년이 넘었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재건축이 물론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당장 뭐 재건축이 추진된다,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는 없겠지만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관리비 체납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물건의 9월달 실거래가를 1억 3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은 특별히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리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입찰자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익을 얼마나 차감시키냐에 따라서
지금 입찰가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건에서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차감을 하면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지금 거래된 것을 다시 살펴보면은 1억 3천 13층이 4월달에 13층이 지금 1억 8백에도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이건 지금 13층이고 지금 4월달입니다. 지금 우리는 9월달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거래가를 1억 3천을 잡았고 우리는 그러면은 1억 여기서 수익을 한 1,500 정도로 잡겠습니다. 1,500을 잡아서 그러면은 1억 3천에서 우리 수익 1,500을 빼면은 1억 1,500으로 잡겠습니다. 1억 1,500. 우리는 입찰가를 1억 1,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찰표 작성하는까지 하고 인도 명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 입찰표 성명 적고 주소 적고 주민등록 번호 적는 건 다 하실 거라고 보고 바로 보증금액 적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자, 보증금액은 이 금액 2024년 9월 3일 최전 매각대금 1억 360만 원에 10%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10%가 1,036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아니면 이 금액보다 이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하로 적으면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50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1,050만 원. 자, 우리는 입찰 보증금을 1,050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50만 원을 입찰가로 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물건의 9월달 실거래가를 1억 3천을 했고 수익을 1,500원을 해서 수익 1,500을 차감하면은 입찰가를 1억 1,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1억 1,500 입찰가는 1억 1,50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자기압 수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는 여기 보증금, 나는 폐차를 했을 때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면 입찰 가격은 1억 1,5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찰 기일표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났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새 기일 입찰 용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고 그 용지에서 지우고 다시 적으면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경매법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것. 자, 오늘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입찰가를 이 물건에서 지금 1억 1,500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 더 추가적으로 들을 것은 1억 1,500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자, 우리는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잔금 납부를 하고 난 뒤에 한 40일이나 45일 정도 걸리고 난 다음에 잔금 납부를 하게 됐을 때 한 30일 정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빠르면은. 자, 이럴 때 자기가 잔금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인도 명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물건을 1억 1,500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서
9월 3일에 낙찰되고 나면은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잔금 납부를 하면서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 인도명령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동산 인도명령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에 대해서 경매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인도명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맹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점유자를 이렇게 내보내려면은 이제 인도명령으로 안 되고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은 맹도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지금 인도명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도명령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이 뒤에 놓는, 자 보면은 인도명령과 동시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인도명령과 동시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되는 이유까지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하면서 동시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꼭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은 또 인도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도명령이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그 점유자나 소유자하고 이사, 즉 맹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맹도하기 위해서 그 이사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로는 인도명령 신청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시에 또 그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또 임차인, 이런 분들, 또 불법 점유자, 이런 분들하고도 지금 협상을, 이사를 언제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맹도가 빨리 이루어지면은 또 대출을 받은 사람들, 또 경매물건의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출 이자를 또 임차인을 유치해서 월세를 받아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맹도는 부동산 경매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강제 집행까지 가지 않고 이사 협상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을 유치하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강제 집행 가기 전에 이사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은 이제 인용 결정이 나느냐, 또 기각 결정이 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야 지금 임차인에게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인도명령 신청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자기가 경매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소유자에게 신문서가 발송이 됩니다.
이제 경매 물권의 소유자한테 이제 발송되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보면은 소유자가 점유할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자기 자신이 자기 지위를 소명하도록 법원에서는 소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행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불러들여서 대질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난 다음에 인도명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도명령 결정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하면은,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러 절차가 대질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은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명령 결정되는데 시간은 소유자는 일주일, 임차인은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이 이제 결정되면은 인용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은 기각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이제 인용 결정이 나야 우리가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인도명령 결과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건 번호를 가지고, 인도명령에 나와 있는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도명령 사건 번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문에 나와 있는 사건 번호, 신청하면서 나온 사건 번호, 인도명령 신청하면서 사건 번호 나오지요. 그거 가지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도명령 사건 번호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 시 비용은 우리 작성할 때 인도명령 신청 시 신청자란에는 이제 낙찰자 이름 적으면 되고, 피신청인은 이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소유자면 소유자, 임차인이면 임차인을 이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이면은 그 인원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송달료 기준으로 하면은 1회 기준에 이제 5,200원 정도 하고, 송달료는 한 28,8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8,800원은 이제 산정하는 공식은 1회 송달료 1회 기준이 5,200원 곱하기 이제 당사자가 2인으로 봤을 때 신청인하고 피신청인 필수적으로 2명은 들어가니까 당사자 수 2인 곱하기 2회분 이렇게 하면은 28,0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상에는 뭐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 요령에는 3회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상에는 2회분만 지급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수입 인지는 1,000원 정도 한다. 그리고 등기 우편으로 이제 인도명령 신청할 때는 인터넷 뱅킹의 법원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이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력해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동봉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결정이 이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 부분인데, 자, 인용 결정이 나와야 그 집행권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각 결정이 나면은 만약에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신청하고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 만약에 뭐 기각 결정이 나면은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인용 결정이 나면은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소유자나 아니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임차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임차인이나 또 뭐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그 불법 점유자들이 고의적으로 또 법원에서 보내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도명령 결정문에 대해서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는지도 확인도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자,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보낸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맹도 절차를 낙찰자의 맹도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소유자가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제 그 평일에 받지 않는다고 볼 때는 주말이나 저녁에 특별 송달을 신청해서 한 2차례 정도 특별 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송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지 않으면은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까지 신청해서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은 그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송달 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강제 집행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대한 이제 인도명령 집행력이 미친 인적 범위는 자, 우리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 대상자 그 인적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 점유자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맹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점유자를 잘못 특정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또 다른 제3자에게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유자를 잘 특정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 자, 만약에 자기가 홍길동인 줄 알고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인용 결정을 받은 후에 강제 집행을 실시하러 갔더니 보니까 다른 홍길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그 다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원래 신청한 홍길동의 강제집행은 불령 처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할 때 점유자 특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가족 중에 일부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족 중에 일부가 버티고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자, 세대주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으면은, 자, 그 세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때는 강제집행 효력이 세대원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점유자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으면은 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부분이고, 이 대부분 판례에 놓아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례에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자, 채무자 부동산에 인도명령 집행력이 미치는 인측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보통 뭐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많지요. 그래서 자,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가족이나 또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채무자의 처가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 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점유 침탈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은 자, 보면은 자, 건저당 건의 채무자인 처가 자,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도명령 집행 당시에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지, 임차권자. 갖춘 임차권자도 아니다 이 말이지. 또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 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배제했다 해서 이를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도 채무자의 처가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할 때 공동 점유자의 남편인 점유를 배제했다 해서 위법한 점유 침탈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대부분 판례도 자, 그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 집행관 사무소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기.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인도명령을 결정받으면은 집행관 사무소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집행관 사무소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은 그 점유자, 소유자나 임차인하고 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이사 협의나 이런 맹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제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그리고 송달 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지참해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은 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냐면은 임차인이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압박이 더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도명령 결정문으로 강제 집행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압박이 더 오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하면은 자, 신청서 작성할 때는 채권자란에는 자, 채권자 이름을 적어요. 낙찰자 이름, 채무자란에는 이제 상대방,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맹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집행권은 뭐냐? 판결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인도명령 사건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집행권은 적는 난에는 인도명령 사건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은 부동산 인도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강제집행 신청서에 보면은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은 부동산 인도에 체크를 하고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첨부해서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제집행 신청서 아래 보면은 예금 계좌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집행이 취하됐을 때 남은 돈을 이제 환불해주는 그런 계좌번호입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강제 집행자 계고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바로 신청했다고 하고 바로 강제 집행을 집행하는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계고란 것은 예고란 거예요. 예고. 쉽게 말하면 예고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이렇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낙찰자와 임차인 아니면 소유자하고 명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바로 강제 집행을 들어가겠다. 이 바로 계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면은 집행관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집행하기 전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이제 그 계고를 하게 됩니다. 자, 계고는 할 때 빈집일 때는 이제 그 낙찰자 위에 성인 2명이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을 때 계고할 때 보니까 그 공실이면은 그 부동산의 경매 물건이 개문을 했는데 보니까 공실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맹도가 끝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왜 이를 되냐면은 빈집일 때 빈집이란 기록을 집행관이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빈집 공실이란 거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맹도가 끝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실인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관 사무실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점유자를 또 확인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 또 강제 집행해야 될 물건의 종류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고를 해놓고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 달,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맹도 협의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본 집행 날짜를 잡고 본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고를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계고를 하는데, 계고를 하고 그러고도 뭐 2주에서 한 달 이내, 4주, 한 달 이내에 계고 기간을 주는데도 계고일로부터 보름에서 한 달 이내까지 또 맹도 협의가 안 되면은 그때는 본 집행 날짜를 잡아서 본 집행을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점유자와 협상이 안 될 때는, 자, 그러고도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는 마지막 방법이 이제 강제 집행을 본 집행을 이제 실제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할 때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은 본 집행하는 당일에 이삿짐 보관업체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보통 5톤 트럭이 오게 됩니다. 물론 작은 평수의 뭐 부동산일 때는 1톤 트럭이나 2.5톤 트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 집행을 하면서 강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나 임차인의 물건이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 이제 동산을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본 집행과 이제 동산 경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 집행 시에는 또 강제 경문을 하기 위해서 성인 2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점유자가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나 아니면은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성인 2명이 필요 없고, 또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때, 이때는 강제 경문을 하기 위해서 성인 2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강제 집행 완료되면은 이때 보관료를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래 보관료는 그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우선 낙찰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물건을 보관해 두고 강제 집행을 하고 난 후에 2주가 돼도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소유자나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동상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은 이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집행관 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매각 허가 신청을 하면은 이때 중요한 것은 매각 허가 신청 전에 내용 증명 발송 내역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법원에 따라서는 매각 허가 신청 전에 내용 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는 법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법원에는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유체동산 매각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넣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집행비용 예납 안내 접수증하고 그리고 집행비용 납부 영수증 그리고 채무가 매수 신고인 신분증 그리고 등초본 교부 신청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초본을 신청할 때 강제 집행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달료와 인지액을 이제 납부하고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매각 허가가 나오면은 유체동산 경매 신청을 하고 비용을 납부하면은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체동산을 제3자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또 낙찰자가 직접 자기가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체동산을 제3자가 낙찰받게 되면은 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낙찰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낙찰자가 낙찰받고 그 비용 유체동산의 경매 비용 매각 대금은 그러면은 낙찰자가 그 채무자에게 받을 돈 강제집행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비용 그런 부분하고 상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받아서 취득한 후에 이제 그 낙찰자가 폐기물이나 안 그러면은 중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유체동산을 경매까지 할 때 그러면은 강제 집행하면서 그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그리고 그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최종 매각 처리하는 비용까지 얼마의 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 강제 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보통 84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행 당일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은 노무비의 30%를 낙찰자가 지급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접수비가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맹도 접수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좀 명수는 뭐 노무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한 5평 미만은 2명에서 4명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5평 평수가 오피스텔 있는데 평수가 5평 이상 10평 미만은 이삿짐 센터 직원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10평에서 20평 미만은 8명에서 10명 지금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인원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평에서 30평 미만은 11명에서 13명, 그리고 30평에서 40평 미만, 14명에서 16명, 그리고 40평에서 50평 미만은 17명에서 19명, 50평 이상은 매 10평 증가시마다 2명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 자, 노무자 1인당 그럼 인건비는 얼마냐면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그리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맹도할 때는 1인당 20에서 30%가 추가된다는 거.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한 대당 50만 원 정도. 트럭은 50만 원 정도. 자, 그걸 한번 더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 비용 산정하는 방법은 보면은, 자, 지금 강제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집행관 사무실의 수수료, 그리고 노무비, 자재비, 상하차비 및 창고 보관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무비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아파트로 30평대로 할 때 10명에서 13명이 투입됩니다. 이때 상하차비는 트럭, 5톤 트럭으로 해서 한 70만 원 들어가는데, 이 70만 원 속에는 창고 보관료 1개월 20만 원인데 2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하차비 5톤 트럭의 비용은 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20만 원, 70만 원 중에 20만 원은 그 1개월치 창고 보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창고 보관료는 몇 개월치를 지금 해야 되냐면은 3개월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창고 보관료는 3개월치니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래서 컨테이너 한 대당 보관료는 1개월에 20만 원. 그래서 3개월 치면 60만 원입니다. 컨테이너 한 대당. 그리고 5톤 트럭 한 대당 상하차비에 3개월치 보관료까지, 3개월치 보관료가 지금 보면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고, 그리고 5톤 트럭 한 대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0만 원하고 3개월치 보관료, 1개월치가 20만 원이니까 3개월치 보관료가 60만 원, 합치면은 110만 원입니다. 5톤 트럭의 비용은 자, 50만 원. 그리고 3개월치 보관료, 1개월에 20만 원 세갖고 3개월에 60만 원. 합치면은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하면은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지금까지는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집행 신청하는까지 지금 배웠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인도명령과 그럼 동시에 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명령만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자, 갑을 상대로 맹도 소송을 신청하거나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이제 채무 명의를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자는 갑이었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맹도소송 같은 경우는 맹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인도명령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이럴 경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 후에 이제 하게 되면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는 하고 난 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은 점유자가 변경돼도 그 변경된 점유자에게 승계 집행을 받아서 강제 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함으로 해서 이런 현장에 가보니까 신청한 갑이 아니고 을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한 후에 이 변경된 점유자에게는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인도 명령 하는 경우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맹도 소송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맹도 소송을 할 때도, 자, 맹도 소송은 우리가 인도 명령은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경매 낙찰되고 협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인도 명령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맹도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최근에는, 자, 그러면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최근에는 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냐 하면은, 인도 명령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은 다른 점유자가 있을 경우 인도 명령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인도 명령 신청할 때 점유자 특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에 맹도 대상 부동산 현장에 가서 가처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이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서 맹도 대상 부동산 현장에 가서 가처분 집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이때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점유자에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해 두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인도 명령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지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낙찰받고 난 후에 인도 명령과 강제 집행, 그리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마지막으로 이 물건은 입찰가를 1억 1,500으로 우리는 입찰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9월 실거래가는 1억 3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 1,500만 원을 차감해서 입찰가는 1억 1,500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9월 3일이면 다음 주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모의 입찰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이 조금씩 상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만 좀 인하된다면은 미국에서 금리가 9월 달에 인하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9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또 다르게 상승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좀 경매로 경매 물건 중에서 저가에 있는 경매 물건을 잡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 입찰가를 다 한 번씩 작성해 보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